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장장 오랜 시간 동안 변산 성지의 행적, 일부 행적하고 일부 그 변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법문, 이게 메이드 인 변산의 법문을 이제 했는데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하는 이 법문은 이게 과연 변산에서 하셨을까? 안 했을까? 하고 이의가 있는 법문이에요. 이의가.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변산에서 했던 것이라고 이제 근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변산에서 하신 법문이라고 제가 설득을 할 거예요. 그게 제가 저번 때 드렸던 이 자료 있죠? 이 자료 펴보세요. 이 자료를. 자, 이 자료에서 먼저 소탄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법문이 있습니다. 먼저 이 법문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느 때 송적벽이 와서 선생님을 배우니 선생님께서 적벽을 대하여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다. 내가 향해 어디를 가다가 보니 어떠한 사람이 소를 타고 가는 걸 보니 참 무서운 일이더라. 사람의 권리대로 소를 끌고 가지 못하고 소의 권리에 사람이 끌려다니는데 소가 현국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도 현국 속으로 들어가고 소가 진 구렁으로 들어가면 사람도 진 구렁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끌려가고 들로 가면 들로 끌려가서 자빠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여 목이 다 찢기고 얼굴도 성한 데 없이 상하였거늘 내가 그 광경을 보다가 하도 불쌍한 마음이 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그 소를 좀 단단히 잡아서 사방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꼭 길로만 돌아가면 저런 공변이 없겠다 한즉 그 사람은 비감한 목소리로 대답하되 그러면 오죽이나 좋으리까 하는 그렇지 못할 형편이 없나이다. 제가 본래 이 소를 길들이지 못하고 모든 권리를 전부 소에게 맡겼더니 지금 와서는 사람은 늙어서 점점 약해지고 소는 무장 힘이 강하고 성질이 굳어지니 아무리 하여도 이제는 제할 능력은 없고 다만 죽는 날까지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슬프게 통곡하더라. 또 오늘 그대에 올 때에도 본즉 그대도 소를 타고 왔었는데 그 소를 어느 곳에 두었느냐? 적벽, 예, 방금 타고 있습니다. 선생, 그러면 그 소의 형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적벽, 키는 제 길로 한 길이요, 빛은 흰 빛이요, 신은 삼신을 신고 수염은 혹 흰 수염도 있고 혹 검은 수염도 있습나이다. 선생, 웃으시며 말씀하시되 그대가 소를 알기는 옳게 알았다. 그러면 소가 그대의 하자는 대로 하는가? 그대가 소의 하자는 대로 하는가? 적벽, 소가 저의 하자는 대로 하나이다. 만약 상당한 일에 소가 나심을 내어 하기 싫어하면 제가 허용하여 아무쪼록 그 일을 하도록 하오며 또는 부당한 일에 소가 동하려 하면 제가 허용하여 아무쪼록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이다. 선생, 그대는 소 길들이는 법도 알았다 하시더라. 네. 이 법문이 여기는 주인공이 누구로 돼 있어요? 이야기의 그 대화자가 적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똑같은 법문이 그 뒷장을 보시면 대종경 수행품 54장에 나와요. 같은 법문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남천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천.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이런 게 참 고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송적벽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종경 편수 과정에서 남천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렇게 내가 또 바뀌어져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마 같은 계열의 법문을 송적벽에도 했고 김남천에도 했다. 그런데 김남천의
그렇게 한 것이 대종경에 실렸다. 이렇게 일단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문을 수필했던 사람은 주산 송도성 선진이 수필을 했는데 이때 수필을 할 때 주인공은 분명히 송적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문은 송적벽으로 올라가야 맞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초고가 송적벽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송적벽으로 실려야 되는데 왜 김남청으로 바뀌었을까? 설사 같은 계열의 법문을 하셨다고 해도 그래도 했다 해도 처음에 이 법문이 실리게 돼 있는 기원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송적벽은 교단적으로 나중에 제명이 돼요. 그 성향이 그래서 이게 모든 법문에도 어떠한 힘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비판적으로 보는 건데요. 대종경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 같다. 전에도 한번 다른 법문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나중에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논의될 어떤 연구 성과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것이지 이런 걸 살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명백하게 이것은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럼 이렇게 바꿨어요? 아니라 아마 같은 내용을 두 분에게 하실 수 있다. 근데 자, 그건 그거고 이 말씀의 핵심은 소 길들이는 법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소가 뭘로 돼 있냐면은 우리의 육군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소는 우리에겐 육군이에요. 육군을 여기 보면 뒤에 보면 호령하죠. 호령은 이제 우리 교리로 보면 이게 일원쌍이 돼야 됩니다. 일원쌍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일원쌍의 근원에서 마음을 쓰는 자리라고 말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육군을 이렇게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예화 막 드리잖아요. 우리가 육군 뭐 욕심에 끌려서 막 육군이 막 이렇게 이런 그 무시선법에 보면 이게 도심으로 나오죠. 도심, 인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소는 인심이라고 한다면 이 도심이 인심한테 막 끌려다녀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런 주제 속에서 법문들이 많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소 길들인 법 이걸 나는 막 가시덩굴 여기 형극은 가시입니다. 가시나 막 이런 진탕 속에 막 내가 다니지 않냐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째서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대중사님 말씀대로 소를 잘 부당한 일에는 참 우리가 마음 공부로 호령을 탁 해가지고 도심으로써 이런 육군의 어떤 그 육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 대종경 수행품 54장 할 때 이런 이 주인공의 차이가 좀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께 배우니 했을 때 과연 저도 이 고민인데 송적벽은 복례정사에 항상 상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와 있지만 늘 상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왕을 했는데 많은 날을 복례정사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리고 주로 상주자는 아까 말한 대로 김남천의 딸 김혜월 또 그 손녀죠. 결국은 손녀 이청풍 주로 이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대흥사님 상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문정규도 자주 들어오고 또 그 이만갑, 구남수, 뭐 장적조 또 누구 있죠? 장정수, 뭐 이런 분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대종사님을 시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기서 보면 그래서 와서 이렇게 나오죠. 송적벽이 와서 이따가 또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 다음 본문을 봅시다. 자, 제가와 출가. 이것도 한번 봅시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창건이 와서 선생을 배웠거늘 선생님으로 가라사대 자네는 그간 제가 하여서 공부를 잘하였는가 창건이 대활 잘하지 못하였나이다. 선생이 다시 물으시되 어찌하여 잘하지 못하였는가 창건이 구하되 집에 있어 본즉 자연히 마음이 번잡하여지고 정신이 끄달려서 조금이라도 넉넉하고 너그럽게 안심을 하지 못하겠으므로 자기를 해석해서 제 형과 더불어 공부할 방침을 상의하여 본즉 다 말하되 참으로 공부를 하기로 하면 결코 제가 하여서는 되지 못할 것이요 출가를 하여야만 한다 하기로 소자는 기어이 출가를 하기로 작정하였더니 향일 김광선 형에게 들사온즉 선생님이 하서하였으되 지금은 아직 모든 형편이 미비하니 너희는 출가할 생각을 두지 말고 집에서 안심하고 공부하라 하셨다 하여서 유예하고 결단치 못하였나이다. 선생님이 가라사대 이는 자네 자신으로 처별할 바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하여 따라가지 못할 일이로다. 자네가 마땅히 생각하여 보아서 집에서라도 능히 안심하여 공부를 하겠으면 집에서 하는 것이요 집에서는 마음이 모든 일에 끄달려서 도저히 공부를 하지 못하겠으면 출가하여 지내도 보아서 이리하고 저리하는 것이 자네가 자네의 일을 생각하여 보아서 아무쪼록 공부를 성취할 방편으로 할 것이요 실로 제가 하고 출가하는데 공부를 하고 못하는 정한 규칙이 아니거늘 자네 이렇게 말하니 자네는 항상 자신의 연구와 예사는 도무지였고 다른 사람의 바람에 흔들려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비록 자네의 선생이로되 다만 공부하는 길만 가르쳐줄 뿐이요 제가 출가하는 데 대하여서는 알겠지 못하겠네 하시더라. 자, 이 본문도 참 대중사님도 심플하세요. 읽어보면. 자, 이걸 좀 제가 좀 풀어볼게요. 이걸 이렇게만 딱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전무 출신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의 법문이라고 봐요. 우리는 출가하면 그건 전무 출신이에요. 일반 그 절은 이렇게 세속을 떠나서 출가하는데 이건 우리 출가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그 어떤 그 공가적 활동을 더 제도적으로 잘해보려고 했을 때 출가 내용이 달라요. 이쪽은 어떤 그 복잡한 인연을 끊고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고요. 우리는 출가는 말 그대로 전무 출신이에요. 공가에서 그 전무 출신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지만 어차피 집을 나온 건 똑같으니까. 근데 나와서 하는 성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출가하면 전무 출신이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때가 아마 그 변산 시절이라고 봐요. 이때도. 그러니까 그 법인기도 끝나고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럼 대종사님 여기 변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8인 제자들은 그 이후에도 이 361 예외를 봤던 거예요. 이게 361에는 그 법인기도 때마다 매주 모였듯이 모여서 이 8인 제자 중심들로 늘 이렇게 여기 보면 나오죠. 회석 나오죠. 회석은 361을 말한다. 그것은 6일, 16일, 26일 음력으로요. 이렇게 모임을 했던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10일 동안에는 각자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형이다. 제 형과 더불어 온 게 제 형이라는 건 그 8인 단원들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얘기 중에 이제 김광성 형 나오죠. 여기 김광성 형이라고 하죠. 그 당대 때는 형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다 형이죠. 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편지했던 거예요. 편지를 했어요. 이때 선생님, 이게 선생 나온 거면 이때만 해도 호칭이 정확하게 되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대종사님 선생님이라고 뭐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대종사님 보고 어색하니까 당신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 친구였고 좀 선배고 나이로만 선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설을 하기에 지금은 아직 모든 형편이 미비하니 출가할 생각은 아직 하지 말고 집에서 안심하고 공부하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해서 유예를 시킨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모이면은 이때 논의가 있었나 봐요. 정무신 앞으로 이렇게 논의.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출가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종사님하고 막 모여서 공부해보고 해서 그 분위기도 알아요. 출가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서나 이 이야기 여기도 보면 자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들 비슷한 게 대종사님께서 자네 주로 그랬을 거예요. 뭐 그러라 어쩌라 이렇게 이런 말보다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출가 이런 것을 본인이 대종사님 심플해요. 이 내용이면 이럴 때 해봐라. 집에서도 공부도 해보고 또 해봐라. 해봐서 스스로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심플해요. 대종사님 이게 보면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걸 뭐 누구 말 듣고. 그래서 여기 대종사님께서 은근히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 바람에 흔들려 다니는 사람이냐 이게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선생이라는 사람 여기도 선생관 나오잖아. 선생 내가 자네 선생이 돼 다만 공부하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지 이 선생에 대한 태도도 분명히 말아요. 제가들 하던 출가하던 것은 당신 이게 해봐라 이거지. 이럴 때 앞으로 이제 제도가 마련되면 그 하는데 지금 제가에서도 이게 잘 되나 공부가 그럼 나는 출가를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이걸 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본인 그 결정을 중시한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 심플하시죠? 그리고 이걸 보고 어떤 그 역사도 좀 알 수 있어요. 이거. 그럼 과연 이 문답을 어디서 했냐 이거예요. 어디서 했냐. 그래서 이게 변산 법문인지 어쩐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대종사님이 영산에 갔을 때 찾아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영산에 자주 가시면 거기 오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오창건 선지는 어떤 분이냐면 영광에서 복례정사로 내왕하면서 대종사님을 시봉했던 선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게를 지고 우리 그 바디제 있죠. 거기를 넘어가가지고 줄포장에서 막 쌀이나 생필품들을 지고 오셨던 선진 중 한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1대 1회 기념 총회 때 양쪽 옆에 지게 지고 계신 분 중 한 분이 오창건 선진이에요.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법문으로 보면은 익산총북 건설 이전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전무 출신이라는 출가 제도를 구상하고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제 운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가할 사람들은 출가를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구인선지님들 중에서도 출가자다가 정사중사 출가했죠. 일사님 출가했죠. 삼사님 출가했죠. 사산 오창건님 출가했죠. 오사님은 일찍 들어가서 출가 제가라고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육사님 안 했고, 칠사님 안 했고, 팔사님 출가했고, 오사님까지 하면은 9번 중에서 6분이 출가. 또는 5분, 6분이 출가니까 많이 하신 거예요. 대부분 출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를 안 하신 분들은 연세도 좀 여러 가지 아무래도 집안도 또 살펴야 될 분들도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문도 복례정사에서 그 대종사님 시봉하려고 내왕 하셨을 때 복례정사 와서 대종사님을 뵙고
여쭤본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이걸 복례정사에서의 법문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내용들은 영산에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뒤에 법문 있잖아요. 뒤에 법문은 복례정사 와서 대종사님께 여쭌 게 아닌가라고 저는 유추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이에요. 이건 이제 아닐 수도 있고 아니야 영산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복례정사로 봅니다. 이 내용도 내용이 참 재밌어요. 자주 읽어보고 자기 삶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런 법문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해 바람에 뭐 출가를 하면 좋겠니 뭐 이런 말에 이렇게 그러면 뭐 흔들려 다니냐 그럼 그 사람이 해라면 할 거냐 그 말이잖아요. 자기가 해보고 결정을 해라. 그리고 선생이라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공부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런 결정을 너 해라 말해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해볼 문제죠. 저희 선생이라는 사람이 너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생사 여탈권 같이 갖고 있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봅니다. 다음에 넘겨봅시다. 상덕과 하덕.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생이 문정규를 명하사 정신편을 낭독할세 중편 상덕은 덕을 쓰되 덕이 덕이다 하는데 착함이 없고 하덕은 덕을 쓰면 덕이 덕이다 하는데 착한다 하는 말씀에 이르러서 선생이 좌우 제자에게 물으시되 어떠한 덕이 상덕이며 집착함이 없는 덕이고 하시거늘 오창건이 대활 상덕이라 하는 것은 대소유무와 십이이해를 알아가지고 모든 용처에 당하여 마땅하게 처리하며 집착함이 없다 하는 것은 덕을 쓴다 쓰지 않는다 하는데 끌리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행할 일만 행하여 가는 것이옵나이다. 선생이 다시 물으시되 어떠한 덕은 하덕이며 집착함이 있는 덕이고 하시니 창건 다시 답하되 하덕이라 하는 것은 시집이와 대소유무를 알지 못하고 모든 용처에 당하여 아무 생각 없이 다만 덕을 쓴다 하는데 끌려다니나니 이것을 가로되 집착이라 하나이다. 자, 여기도 좀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주산 송도선 선진이 가만히 있어봐. 몇 년에 오더라? 원기 7년이던가? 이제 복례정사 온 것이 제가 원기 7년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좀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주로 주산 송도선 성진이 써요. 그래서 이게 주로 7년 말에서 8년 때의 법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기 7년 후반에서 8년 때의 법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면 오창건 나오죠. 그 문정규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변산이에요. 문정규 나오고 오창건 나오면 변산입니다. 오창건만 해도 그러니까 영성과 변산을 많이 내왕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법문에서도 오창건이 아마 변산에 왔을 때였을 거라고 법문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자 문정규에게 명하여 정신편을 낭독할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정신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정신편. 이게 뭐냐면요. 정심요결의 다른 말이에요. 이게 정심요결. 정심요결은 또 뭐냐면 또 설명해야죠. 정심요결.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 그 정산종사께서 편력을 할 때 강증산 본가에 가서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정산종사의 누이 동생 선돌댁을 데리고 당신 고향, 당신 집이죠.
성주 우리가 가면 요즘 박실마을 있죠. 거기 원불당 있는 건물 거기가 집이 있었어요. 원래 집. 거기서 치성을 지내고 그리고 다시 오죠. 다시 와서 지금 증산선생 본가가 있는 지금 덕천에 손바래기 있는 그 두승산 그 아래 그 집인데 거기서 있을 때 증산의 그 딸, 그 외동딸인 그 강수님이 아버지가 옛날에 보시다가 서재 그 천장 옛날에 종이로 바르잖아요. 거기다가 봉을 뜯고 넣고 다시 풀칠해서 덮어놨는데 이 그 적임자가 있으면은 주어라 해서 정산종사께 그것을 보면 좋겠다고 정산종사 뜯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대원사를 가요. 대원사 때 아마 그 대원사가 누구예요? 강증산이 도통했던 곳이에요. 강증산의 흔적을 따라간 겁니다. 거기서 그 책을 공부했다고 봐요. 근데 그 책이 바로 이게 원래 이 정심요길이 붙어 있었는지 이걸 정산종사나 대종사님이 그 책을 정심요길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는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 책이 결국은 기존에 지금 영보국 정정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하고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내단학 계통의 사람들이 보던 책 중 하나예요. 내단학이라고 우리가 수승화강 했던 계열이에요. 근데 이 정심요기열이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해서 이추풍 선생에게 번역을 시켜요. 한글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정요론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번역한 데다가 위에다가 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붙였던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정심편 이런 정심요결을 썼던 거죠. 그러다 대종사님이 이걸 바꿔요. 이름을 정정요론이라고. 이 정정요론이란 말이 더 타당해요. 그 내용 책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그런 것을 그 과정을 치밀하게 알면은 이것이 정심편을 썼다는 것은 그 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정정요론을 수양연구요론이라는 또 책을 만드는데 그 앞편에다가 편제시킵니다. 그래서 수양연구요론의 앞편이 수양편에 정정요론 상하가 들어가고 뒤에 연구요론이 들어가죠.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삼강령 8조목의 제목, 그다음에 문목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게 이제 공부 순서 막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한번 보여줬어요. 제가 이렇게 쓱 한번 보여줬어요. 한번 맛을 보시라고 쓱 보여줬어요. 근데 이 책 이런 과정에서 들어오는데 정산종사와 대종사가 이걸 많이 보신 거예요. 이걸 많이 보셨어요. 근데 과연 이 책을 언제 대종사님께 보시도록 드렸는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지금 이제 영산에 오셔가지고 저쪽 화해리에서 형제지의를 맺었는데 이쪽에 와갖고 이제 사제지의를 맺지 않습니까? 사제지의를 맺을 때 대종사님도 보시라고 내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산 입산 때 보실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상정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대종사님도 보는데 또 이 책은 상하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책 말고 다른 곳에서 발견된 영보국 정정편은 상편만 나와요. 그래서 과연 하편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도가 계열에 있는 분들이 보셨던 경전인데 그 4편인가 될걸요. 4편 맞을 거예요. 4편. 그 편을 대종사님이 구도 과정에 보시지 않았는가라는 또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합쳐서 이것을 영보국 정전 상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편이 있다는 것이 참
의문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제가 지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라고. 여기서 보면 중편 이렇게 나오죠. 중편. 이게 이 편제가 있었던 겁니다. 편제가 중편. 이 중편의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청정경 편이에요. 항상 청정하다는 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 정경요론 하편은 성립편이다고. 이건 수승화강을 해서는 바로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성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후반기에 오면은 내단학을 했던 분들도 이제 단순히 이 단수련만 하는 게 아니라 삼교 회통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뭡니까? 선불교적 사유도 들어오고 다 해요. 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 상청정경 편인 이 중편을 문정규에게 대종사님께서 읽어봐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문장이 지금 상덕은 덕을 쓰되 덕이 덕이다 할 때에 착함이 없고 하덕은 덕을 쓰면 덕이 덕이다 하는데 착한다라는 이 번역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수양연구요론의 제 앞편인 정정요론의 번역과 달라요. 뜻은 같은데 이걸 번역을 해놓은 게 달라.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시대 이 번역이 처음에 앞선 번역이었는가? 이걸 봐도 대종사님의 이 책에 대한 번역이 여러 차례 시도된 거예요. 번역의 다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번역에. 복잡한 사람이죠, 제가요. 이런 걸 이렇게. 참 복잡하죠, 제가. 제 취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아세요. 이런 걸 알면서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이 내용. 대종사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문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오창건이 이제 이게 그 선생 좌우 제자에게 물은 게 여러 제자가 그때 좀 좌우에 이제 있는 거죠. 몇 제자가 있었던 거죠. 어떠한 덕이 상덕이며 집착이 없는 덕인가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상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교전에 또 나와요. 어디냐면 이공주 나오는 그 편이 어디죠? 좋겠다. 이게 헷갈리네. 인도품. 여기 있네요. 인도품 17장. 그러면 여기 보면 192쪽에 응용무념은 덕이라 한다고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해서 노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같은 계열이에요. 이 말이. 여기는 이제 노자가 나오지만 이건 원래 이 책에는 노자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상덕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논의가 그러니까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논의에 의해서 이런 논의도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본문을 많이 보셔서 이 본문의 관계성들을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오창건에서 상덕이라고 할 때 대소유무와 시비회가 여기 등장해요. 이런 걸 보고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슉 넘어가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사관이 돼야 돼요. 수사. 왜냐하면 여기서 벌써 대소유무와 시비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이때가 변산시대예요. 자, 그러면 대소유무와 시비 이해라는 것은 상당히 뒤에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등장합니다. 이게 변산시대에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전에도 뭐 문부를 정리하는 데 바쁘다고 할 때 그것을 제가 어떤 정의, 대종사님의 그 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했을 때 벌써 논의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종사님께 대소유무와 시비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종사님 관청기 이상 할 때도 그 대소유무 얘기했죠. 네.
이 대소유무한 논의의 법문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변산에서 벌써 하시고 계세요. 공식적으로 어디에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논의되잖아요. 왜냐하면 오창건님이 이걸 가지고 설명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벌써 다 대순사님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읽어봤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얻어갈 게 있어야 돼요. 얻어갈 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중요한 문, 그래서 저 이걸 보면 벌써 변산시대의 대소유무 시비에는 논의가 됐구나라고 저는 이걸 읽어갖고 느끼는 겁니다. 벌써 이제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머릿속에서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잖아요. 여기 상덕이라고 할 때 대소유무 시비가 나와요. 이게 상덕이 되려면 이게 위의 떡이죠, 위의 떡. 하덕이 아니라 덕이 높은 거죠. 덕이 높은 덕이 되려면 대소유무와 시비회를 알아가지고 그 용처에 당하에 마땅히 처리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우리 그 대종사님의 이제 그 뭡니까 방법론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보통 상덕이라면 일반 개념도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집착함이 없다 하는 것은 덕을 쓰지 않는다 하는데 끌리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행할 일만 행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대단히 또 말한 거죠. 덕이 하덕이면 집착이 있는 덕일꼬 하고 물어보니까 또 말하기 하덕은 시비예와 대소미를 알지 못하고 아까 그 반대로 말하죠. 모든 용초에 당하여 아무 생각 없이 다만 덕을 쓴다 하는데 끌려다니니 이것이 가로되 집착이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덕을 상덕 그러니까 덕이라는 상이 없는 거죠. 그 덕을 쓰려면 대소유무를 알아서 시비회를 잘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개념적인 훈련이 벌써 여기 들어가고 이걸 딱 보고 알아야 돼. 맞다. 대소유무를 알아야죠. 대소유무. 그 상이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현재 어떤 마음인지도 환히 알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덕이 항상 상덕을 쓸 것인가 그 유무 어떻게 변화되는 이치를 알아서 계속 덕을 쓰게끔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맞아요. 대소유무를 알면 상덕을 늘 쓰는 거죠. 벌써 이게 굉장한 개념적 훈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법문은 99.9% 제가 100% 말하면 조금 건방질 것 같았어요. 99.9% 변산 법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야기에 본문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뺐던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봅시다. 인수의 공덕 전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송적벽이 선생에게 고하되 지금 모든 교회가 사랑에 현발하여 유불의 공부는 한전이 없다 하고 주문을 읽는 사람만이 우리 공부는 하룻밤에 도통하고 또한 좋은 운수가 들어오면 세상 것이 우리 것이라 이러하오니 혹 그리 되는 수도 있으나이까 하니 선생이 답하여 가라사대 그 말이 옳다 하시고 연하여 말씀하시되 속한 공부하는 사람이 덕이 되는 공부에도 들어가고 운수를 바라고 세상을 취하는 사람이 운수도 그러하고 세상사도 밝아지나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유불의 공부라 하는 것은 소금도 같고 물도 같나니라. 소금이라는 것은 짜고 물이라는 것은 담담한 것이라. 이 두 가지를 말하면 이같이 별맛은 없으나 사람이 먹지 아니하면 곧 죽나니라. 만일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버리고 다른 물건을 취하다가 그 물건을 알고 보면 소금과 물을 다시 찾을지라. 다시 찾고 보면 소금과 물의 맛을 알고 운수와 세상을 보리라 하시라. 자, 이 본문도 송적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송적벽이. 그래서
거의 변산본문으로 거의 이건 봐야 타당할 거. 이것도 거의 변산본문입니다. 변산에서 하셨던 본문인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유교와 불교 얘기도 하고 주문을 읽고 했던,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재밌죠. 우리 공부는 하룻밤에 도통하고 또한 좋은 운수가 돌아오면 세상 것이 우리 것이다. 옛날에 많이 했어요. 요즘 이게 이런 말이 똑같은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나 이런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 말이 바꾼다고 해서 같은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도 보면 뭐 자기 그거 뭐 하면은 뭐 다 한 자리씩 다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저 어느 세상 가서 뭐 어느 자리 차지하고 뭐 다 인간의 욕망을 다 건드는 그런 것은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중사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송적벽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환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주문이나 도통이나 운수가 이렇게 운수 대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남아 있잖아요. 이걸 추구하는 관심을 인정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수용을 해요. 하면서 이것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인도상 요법의 운수, 우리가 사람이 가야 될 길을 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운수, 그것도 수잖아요. 이렇게 운행해야 될 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노력해서 되는 그 운수예요. 운수라는 게 운전할 운에다가 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도 이렇게 계산하면 딱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이 서로 하면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도상 요법의 운수와 인도상 요법이 펼쳐지는 세상으로 돌려요, 이 이야기가. 그 뒷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도 변산에서 했던 송적벽과 주고받은 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도 보면 소금과 물 나오죠. 재밌게도 소금만 나온 게 아니라 물도 나와요. 대비적인 걸 설명한 거예요. 소금만 갖고 못 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상당히 사실적이에요. 소금하고 물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소금만 있으면 죽어요, 죽어. 소금만 있으면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비유를 겁나게 잘 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소금과 물의 맛을 이렇게 알고, 그게 평소에 늘 우리가 쓰던 거예요. 소금과 물이라는 것은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항상 소금하고 물이 있어야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다 이렇게 간 맞춰서 먹고 맨날 하는 일이에요. 이게 소금과 물이라는 것은 그 일상, 이게 인도상 이게 요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소금과 물이 인도상 요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특이한 거 뭐야지, 막 후추 막 이런 거, 막 고추 팍 넣어서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소금하고 물 가지고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소금과 물을 알았으면 운수와 세상을 보리라. 이 여기서 운수는 이제 말 그대로 소금과 물과 같은 운수예요. 그리고 소금과 물과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막 특별히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대전사님께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 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고, 그것도 맞고, 요것도 해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법문이. 이거 우리가 지금 세상도 이 말씀이 많이 논의돼야 됩니다. 지금 세상도. 대개 지금 종교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 대중사님이 말씀한 대로 이 물의 맛, 그 소금과 물의 맛을 알아서 펼쳐지는 운수와 세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도 다 뭐 죽으면 어디 태어나야 되고, 뭐 안 믿으면 뭐 저 어디 가고, 뭐 그렇게 다 해보면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대운사님 진짜 이게 파격적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살펴봅시다. 나의 앞에 당하지 아니한 일은 쉬운 것
간난이라. 이건 전에도 한번 살폈는데 이것은 여기에 문정규가 등장합니다. 문정규. 근데 문정규는 전주 고사동에서 한약업을 했던 사람으로 김남천 박호장과 친구예요. 그러니까 원기 5년 58세, 상당히 그때만 해도 연세가 58세면 많으신 겁니다. 그 당대 58세 때 친구 송적벽의 인도로 변산을 찾아와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주에서 복례정사에 매달 한 두세 차례 들어오고요. 한 번 들어오시면 한 사나흘씩 머물렀어요. 굉장히 오래 머물죠. 하루 사나흘이고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면 한 3, 4일이죠. 3일만 잡으면 세 번 들었다 오면 3, 3은 9, 한 9일. 그 정도면 적지 않은 시간을 복례정사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대윤사님 법설을 듣고 참 기뻐하셨던, 환희용회하겠던 분인데 이 법문을 익산 건설 이후의 법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법문은 변산 시절의 법문이라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냐면은 이 호칭이 선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칭 통일이 이렇게 익산 시대 같이 더 정돈된 종사님, 종사주 이때 호칭이 많이 되는데 선생이랑 호칭을 쓰는 걸 보면 호칭이 제도화되기 이전인 변산 복례정사로 헤아려진다, 유추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문정규가 선생을 배웠고 고하되 향기의 제가 정의를 한들 그날이 마침 호장의 아들 소장이 온바 호장이 너무 슬퍼하고 마음을 가도히 상하더이다. 선생이 가라사대 천륜이 지중하니 그와 같이 슬퍼하는 것이 예사로다 하시니 정규 다시 고하되 저의 뜻에는 불과하거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 같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상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니 어찌 미친 짓이 아니오니까 하거늘 선생이 정규에게 물으시되 그러면 그대가 그러한 경우를 당하여도 마음에 조금도 비참함이 없겠느냐 하시니 정규 대활 저는 그러한 일에는 조금도 슬퍼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거늘 선생 참으로 그러하겠느냐고 사사차를 물으시니 정규 사사차를 다짐하여 올리다. 선생 혹 내가 불행한 일이 있으면 어쩔고 정규 만약 선생님께서 그러한 불행이 있으면 제가 이 세상에 감내하여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러가다. 그런 후 수년을 지내매 정규의 아들 일인이 무슨 일로서 범죄에 관계되어 20여일 동안을 구유에 처하였더니 정규 드디어 근심으로써 먹는 것이 달지 아니하며 밤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그 처소에 내영하여 자주자주 눈물을 흘려 슬퍼하더라. 그 후에 선생님을 배웠고 고하되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의 일을 보기와 제가 직접으로 당하여 보는 일이 한해함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자가 전일에 박호장의 말로써 선생님께 양명되게 구한 것이 생각할수록 황송하옵나이다 하고 그 말로써 고하니 선생이 가라사대 그대의 깨달음이 옳도다. 범상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제 앞에 담지 아니한 일은 그와 같이 쉽게 알고 쉽게 말하여 세상에 경박한 자 되나니 그대가 이미 그 뜻을 알았거든 명심하여 두고 항상 조심하라 하시더라.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면 이제 느끼는 거죠.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남의 고통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당하는 거에서 타인을 이해할 때 참 그런 입장차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내가 당한 고통으로 할 수 없어요. 자기 필터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 필터링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건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그러기 쉬워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할 때는 좀 더 나의 어려웠던 경험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어쨌든 이제 오늘로써 이 변산 본문을 다 했어요.
정말 장정을 하고 변산에서 다루었다고 느껴진 것은 제가 과감하게 또 다 말씀해봤어요. 오늘 말씀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들은 것을 나중에도 많이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일부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